삼성전자와 LG, 그리고 현대자동차 등 한국 대기업에 화해의 손짓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중국에서의 상황은 한국 대기업에 녹록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사드 문제로 인해 불티나게 팔리던 한국 제품이 더 이상 팔리지 않아서 중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 매출이 폭락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생산된 물건에 대한 미국의 관세 압박도 심했습니다.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대기업으로서는 곤란한 상황이었죠. 거기에 중국에서는 중국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국 기업을 역차별하는 풍토가 당연시되어 한국 기업들은 더 이상 중국에 공장을 유지할 이유가 없게 됐죠. 대표적인 예로 중국에서 한국산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탈락이죠. 한국에서는 중국 기업에 대해 배터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중국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산 배터리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차별이 상당히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은 스마트폰 점유율 세계 1위 업체로 연간 2억 3천만 대에 달하는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중국에서 고전을 하고 있죠. 지금 보시는 편은 중국 내 스마트폰 점유율인데요. 노란색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점유율입니다. 14년 1분기까지만 해도 20%에 육박하는 점유율로 중국에서 당당히 1위였는데요. 꾸준히 하락해서 19년 2분기 기준으로 중국 점유율이 0.8%에 불과합니다. 그래프에서는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처참한 수준입니다. 만약 삼성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었다면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만, 다음 표를 보시면 오히려 삼성전자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은 중국 시장이 폭망하고 있는 현 시점에도 반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즉, 중국의 입김이 전혀 없어도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너무나도 잘 나간다는 거죠. 화웨이 스마트폰이 중국 내에서만 주로 팔리는 것과 정말 대조적입니다. 삼성전자 전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은 2018년 4분기에는 18% 점유율이었지만 2019년 1분기에는 21%로 껑충 뛰더니 2019년 2분기에는 22%로 안정세를 유지하며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 2위가 화웨이인데요. 중국에서 압도적으로 사주고 있어도 겨우 16%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네요. 그 뒤가 바로 애플로 전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10%를 간신히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플은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앞으로도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 독주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삼성 갤럭시 폴더블 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술력 측면에서 삼성을 넘어서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애플은 아예 노선을 바꾸었습니다. 최근에 애플은 스마트폰이 아니라 콘텐츠 산업, 즉 애플 TV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넷플릭스와 애플, 그리고 디즈니가 콘텐츠 경쟁에서 죽음의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운명을 건 싸움을 하고 있기에 무지막지한 자금을 퍼붓고 있습니다. 게임 업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 당국은 한국산 게임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중국 게임 업체들은 한국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역차별도 이런 역차별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한국은 발빠르게 중국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정말 당황했습니다. 원래 발을 들이기는 쉬워도 빠져나가기란 쉽지가 않거든요. 엄청난 매몰 비용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삼성은 이를 악물고 중국을 탈출했습니다. 중국이 한국 대기업을 압박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 기업을 압박해도 중국을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죠. 그런데 한국 기업은 다른 나라들과 달랐습니다. 삼성은 작년에 선전과 텐진의 스마트폰 공장을 연이어 철수하더니 지난 9월에는 마지막 남은 후이저우 스마트폰 공장을 폐쇄하고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아직도 애플이 중국 시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예를 먹고 있다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를 보면 얼마나 탈중국이 어려운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애플 CEO 팀 쿡은 탈중국은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는데 삼성전자가 이를 달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도 하지 못한 일을 삼성전자가 탈중국에 성공했다면서 격하게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삼성이 진행한 탈중국은 중국 제조업이 몰락하는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렸던 중국이 위기가 찾아온다고 꼭 찍은 거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입니다. 그런 후에 삼성전자는 중국을 대신해서 새로운 스마트폰 제조 장소로 인도를 선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 인도 노이다 지역에 세계 최대 스마트폰 공장 설립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간 6,800만 대인 노이다 공장의 생산 능력을 2020년까지 연간 1억 2천만 대까지 늘린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정말 격변하는 시장에서 놀라울 정도로 빠른 행보입니다. 너무 빠른 행보에 중국도 당황했는지 중국 당국의 분위기도 급변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마지막 공장을 폐쇄하자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즈는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패배자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삼성전자를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중국 내 마지막 스마트폰 공장 문을 닫으면서 품격을 갖춘 것은 삼성전자가 가진 소프트 파워를 보여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리커창 중국 총리가 산시성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직접 방문하며 삼성전자를 격려했다고 합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즈 기사는 한마디로 중국 당국의 의도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은 보도에 저도 무슨 의미인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고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삼성전자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란다는 제스처였던 거죠. 연인과 헤어졌을 때 마무리를 좋게 하고 헤어지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최근에 그런 뉴스가 또 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삼성전자와 LG 그리고 현대자동차 등 한국 대기업에 화해의 손짓을 보내고 있다는 뉴스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특히 20일자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이례적으로 현대자동차의 중국 현지 법인 지분을 10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분 100%야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당연하다고 여기겠지만 중국은 절대 아닙니다. 중국은 해외 기업 통제를 위해서 해외 브랜드나 해외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중국 기업이 51% 지분을 보유하고 해외 기업이 49% 지분을 보유하는 합작 법인을 만드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야 중국 당국의 입김을 거부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현대자동차까지 할출하려는 조짐까지 보이자 중국 당국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철칙처럼 내려오던 관행까지 깨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중국 당국은 미국의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도 중국 현지 법인 지분 100%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한국을 미국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중국 당국도 신경 쓸 만큼 한국 기업의 파워가 갈수록 세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가 많이 불안합니다.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죠. 영국의 브렉시트와 유럽의 경기 침체,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거기에 일본의 도발까지 혼란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돌이켜 역사를 되짚어보면 세계 정세가 한국에 호락호락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대단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격변하는 세계 속에서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서 한국 기업의 선전을 기대하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국과 일본은 오히려 난리가 난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선 시기는 2020년 11월 3일입니다. 겨우 1년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 정가는 우크라이나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스캔들이 회자가 된 것인데요. 현재 그 사실이 미국 대선에 어떠한 결과를 미치고 중국과 일본이 왜 난감해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자신의 아들이 우크라이나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바이든은 미국에서 매년 우크라이나에서 지원해주는 원조를 끊겠다는 협박을 통해 검찰 수사를 무마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포착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조사하라고 압박했다는데요. 민주당은 그 이유를 명목으로 트럼프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고 트럼프는 바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녹취록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사건이 쉽게 무마되는가 싶었지만 이번에 민주당도 쉽게 물러나지 않고 진짜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벌써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민주당에서 꺼내든 네 번째 탄핵 카드인데요. 1차, 2차, 3차 탄핵 카드는 소리만 요란했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처럼 발끈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1위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으로서 29% 지지를 받고 있는 유력한 대선 후보인데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위와 차이가 현격하게 나고 최근에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2016년 강력한 후보였던 샌더스마저도 3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죠. 그렇기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민주당에서 다른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대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맞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상 트럼프가 바이든을 선제 공격한 것이 되는데요. 만약 이번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해 치명상을 입게 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대선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바이든 대선 후보를 지키고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트럼프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는 이유라고 전해집니다. 미국 대통령 탄핵 절차는 2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데 하원 의원 절반 이상은 찬성으로 의결하고 상원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탄핵하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헌법 65조에 의해서 대통령 탄핵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제적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 후에 헌법재판소는 심리 결과 심판관 9명 중에 6명 이상은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게 됩니다. 즉 미국은 한국과 달리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상원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게 한국과 미국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현재 미국의 의원수를 살펴보면 하원 의원의 경우 435석 중에 공화당 199석,
민주당 222석으로 민주당이 더 많아서 하원에서는 탄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상원 의원의 경우 100석 중에 공화당 51석, 민주당 45석으로 공화당이 더 많기에 민주당으로서는 3분의 2 이상의 상원 의원을 확보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역학구도상 절대로 탄핵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미국 정가의 판단이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해집니다. 사실상 탄핵 절차를 진행해서 탄핵이 실패하게 되면 역풍이 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현재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결집하기 때문에 재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 효과는 바로 나타나는데요. ABC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선 캠프는 민주당에서 탄핵 입장을 낸 지 하루 만에 500만 달러를 추가 모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탄핵 소식이 전해지자 웃음을 잃고 있는 나라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중국과 일본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지지율이 많이 추락하고 있는 실정이었기에 트럼프가 재선 실패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시간을 질질 끌면서 트럼프보다는 일본과 중국의 조금이나마 더 우호적인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와 무역 협상을 이어가려고 했던 일본과 중국은 민주당이 탄핵 절차를 돌입하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경우에는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트럼프보다는 미중 협상에 유리한 다른 후보가 당선이 되길 열심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베 입장에서도 트럼프 때문에 굴욕적인 외교를 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번에 트럼프는 미일 무역 협상을 통해 사령 옥수수 275만 톤, 한국 돈으로 8조 원을 일본에 강매한 것뿐만 아니라 아베에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이 진주마를 공격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니클로 광고로 인해 지금 논란이 한창입니다. 계속해서 검색어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니클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7월 불매운동이 한창일 때 유니클로 패스트 리테일링 재무책임자가 한국 불매운동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서 불매운동에 기름을 부었죠. 한국에서 유니클로가 얼마나 벌어들이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유니클로는 2018년 기준 1조 4천억 매출에 2천억 영업이익을 벌어들였고 그 중에 이익의 50%를 배당해서 본사로 가져갔습니다. 한국을 캐시카우 역할로 활용하고 돈을 쓸어 담았죠. 그런 유니클로가 이번에 광고를 내보냈는데요. 논란이 되는 부분은 광고에 나온 소녀가 할머니는 제 나이 때 어떻게 입었어요? 라고 묻자 할머니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렇게 오래전 일은 기억하지 못한다. 한국에 제공된 영상에 달린 자막에는 80년도 더 지난 일을 어떻게 기억하냐? 라고 번역이 달렸습니다. 영상을 아무리 들어봐도 파백이라는 표현만 나와있고 일본어 번역에도 마찬가지로 옛날 일은 잊었다라고만 되어있죠. 그런데 한국 영상에만 콕 집어서 80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80년 전이면 1939년 전 일인데요. 1939년에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39년에 일본이 강제징용을 본격화한 해이고 동시에 1939년 4월 28일과 5월 24일에 일본인들이 한국 여성들을 속여 위안부를 소집한 날입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딱 들어맞는데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이건 정말 의도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광고입니다. 유니클로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우리 네티즌과 함께 불매운동을 넘어서 진정한 퇴출운동을 펼쳐나가야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게재했습니다. 유니클로 역시 즉각 해명을 발표했는데요. 광고에 등장하는 할머니가 98세, 소녀는 13살이어서 실제 나이 차이를 적은 것이며 소비자들이 내용을 즉각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이를 자막에 넣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근에 불매운동이 여전하다는 소리도 들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유니클로 제품이 불티나게 팔린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이 때문인지 현재 한국과 일본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유니클로 광고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